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 해제를 1월로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2023년도는 완벽한 완화의 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2023년도에 경제 정책의 방향성들이 나왔고 2023년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정책들이 굉장히 완화의 방향성들의 포지션들을 크게 가지는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저는요 완벽한 완화의 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완화의 발판이라고 생각하지 완벽한 완화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우리 지금 현재 완화 포지션을 크게 취하고 있는데 이 이전에 되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비슷한 패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있다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불완전한 완화와 완벽한 완화에 이르는 과정들이 2024년이 되면은 조금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정부는 비슷한 패턴으로 여론들을 바라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라든지 취득세 중과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정책이 일어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유출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50%는 정부에서 한번 내보라고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흘려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킵니다. 이렇게요. 이때가 취득세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게 나온 이후에 이제 그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간을 보고 정부는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나온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면요.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개편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명 자료를 냈는데 바로 2022년 12월 21일 날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하면서 이날 2023년도의 경제 정책의 방향들까지도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부동산의 규제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확인 후 정책을 내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동향을 살피거든요. 이렇게 동향을 살핀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이 여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예민한 사항들은 이런 시장의 동향을 살피는 패턴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여당에서 최근에 유사 패턴이 있었던 게 이런 거죠. 2022년 8월 4일 날 연합뉴스에서 2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을 계획을 했다. 이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뭐 다양한 완화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이제 연합뉴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을 정부는 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나왔죠. 8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그 방금 해명했던 자료 검토를 안 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여론들을 본 다음에 냈습니다. 270만 원.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거. 부담금도 적용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하는 거.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12월 달에 얼마 전에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게 나왔죠.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동향을 살피는 패턴들이 여당들은 이런 유형들을 가졌습니다. 비단 그런데 여당만 그럴까요?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도에 야당의 유사 패턴들을 보면요. 2020년 12월 11일 날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겠다. 파주와 울산, 창원, 천안, 부산 일부 지역 등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겠다. 뭐 양주, 집값이 미미한 일부 지역은 읍명동 단위로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해명 자료를 낸 거죠. 2020년도에
이거 규제지역 지정 뭐 결정된 바 없습니다. 라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그 동향을 살핀 다음에 바로 정책을 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된 지정 현황 한 4일 뒤에 바로 나왔죠.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천안, 전주, 창원을 포함해 36곳에 조정 대상지를 신규로 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패턴들이 유사합니다. 신문에 나오고 해명 자료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여론의 상황들을 본 다음에 의사결정한 부분들을 공포하고 이런 게 유사하게 나왔죠. 비단 요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업지역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하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는데 왜 해명 자료를 냈냐? 2020년 4월 13일 날 8월부터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30%로 늘리겠다. 다만 상업지역은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의무 공급의 임대에 대한 의무 공급의 한을 조금은 없애줄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선택되고 우리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이렇게 신문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의무 공급 비율을 임대주택을 20%에서 30%로 늘리겠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다른 재개발 지역과 어려운 지역을 감안해서 일반 지역보다 의무 하한을 낮췄다. 왜 상업지역을 하한 지역으로 낮췄느냐? 이게 지금 옛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법이 좀 바뀌기 전에는 지금은 재개발안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금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은 예전에는 공업지역이랑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어서 재개발 로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왜 어렵냐?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상업시설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주거시설도 들어갑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만 넣으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갑니다. 그 시행사가.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에서 구속력이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요걸로 실천계획을 만듭니다. 근데 도시관리계획을 어기면은 감옥 갑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의 비율들을 주거의 비율과 이제 상업의 비율들을 잘못 맞추면은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들을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의무 비율을 낮춰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신문에 난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시장의 동향과 여론을 살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의 동향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살핀 다음에 지금은 정부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과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다 모든 사람이 아실 겁니다. 거래량이 최악의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의 전국의 거래량이 역대 최악이고 작년보다도 그냥 거래액으로 따지면 120조가 증발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통계 이래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IMF에도 이 정도로 거래량이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적은 이유는 우선은 2021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21년도에 너무 급하게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유동성의 시장들이 조금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시장들 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금리가 40년 만에 가장 급하게 오르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4회 연속하는 시기는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전에 더 높이 올린 시기는 있었지만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오는 금리의 위기를 우리들이 체감을 할 수 있었죠. 거기에 정책이 가세를 했습니다. 정책에서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를 본격적으로 못하게 만든 시기는요. 2021년 10월, 9월부터 전세 대출도 총액을 규제를 하면서 전세도 막는 시기도 있었죠. 물론 나중에 조금은 개선을 시켰지만은 그때부터 거래를 더 본격적으로 막고 실질적으로 더 세게 막힌 때는 2022년 7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DSR의 규제가 1억이 넘어가 버리면은 DSR을 40%로 적용해 버리는 또 이제 수요자를 막는
정책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공포와 실제적으로 금리가 변동금리로 있던 사람들이 체감하는 공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거래가 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거래 절벽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거래 절벽을 이루었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정부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저라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연체율이, 개인의 어떤 부채 연체율은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낮거든요. 더 위험한 거는 국채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들이 훨씬 많이 늘었고, 그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더 클 걸로 나중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체율이 작은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아니라 이제 이자를 10년 거치하고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거래를 조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원금하고 같이 안 갚으면은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좀 빨리 하면은 거래가 최악으로 절벽을 이루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되면서 이런 최악의 거래 절벽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절벽들을 최악의 거래 절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한계를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행동한 이유는요, 이 최악의 거래 절벽을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는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는요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왜 거래량이 중요하냐?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국가 지자체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내수 시장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 그 연인 관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됐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내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했어. 뭐 이거를 그냥 1차적인 잘했어의 의미도 있지만은 네가 잘 하겠어? 라는 의미로 내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의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필요한 건요, 국가라든지 지자체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취득세는 특히 지자체의 지방세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또 넘기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일부는 지원될 수 있겠지만은 취득세가 지자체에서 끼치는 재정의 어떤 비율들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올해 2022년도에 경기도에서 1조 2천억이 마이너스 됐고, 세입이 부산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고, 최악의 거래가 이게 유지가 된다면 내년엔 11조가 더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지자체에서 파산한다고 손들고 살려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시장의 위기가 있습니다. 내수시장의 위기를 살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건설업을 살려야 됩니다. 건설업에 관련된 그 뒤에 후방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들이 일부 있잖아요. 특히 대구랑 경북 쪽, 포항 쪽이 심각합니다. 이런 데를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도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고 하면은 일단은 생애 첫 주택들이잖아요. 그게 원시 취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게 해서 지금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안 좋은 시장들을 좀 이렇게 좀 개선시키려고, 특히 이제 PF 시장 같은 경우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이 적극적인 포지션을 정부에서 취한 이유가 국가 지자체의 재정의 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한 거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내수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들도 도래할 수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랑 내수 시장의 위기에 양립된 부분들을 어떤 거를 선택할까에 대한 거는 금리로서 물가를 잡고 있지만은, 언제나 마냥 내수 시장의 위기로 내버려 두고 물가만 올리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위기를 어느 정도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이제는 행동하려고 하고 전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을 실은 이유는 뭐냐면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근데 기분 나쁜 정치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정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관련된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전환한 이유 세 번째는요. 지지도의 상승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41%, 44%까지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에 대한 게 7월 이후에 최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더 과감하게 발언을 하고 이런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사실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처음 듣는 얘기를 우린 들었잖아요. 조세희 정가와 기착이라는 단어들은 국가의 원수가 한 거는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발언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그 지지도를 힘입어 가지고 부동산이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행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도가 상승하기 전에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방금 말했던 내수의 문제도 있고 거래량도 최악이고 이제 세수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지지도도 올라갔고 요 기조로 가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일단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마도 중간의 목표는 총선이 목표가 되겠지만은 그 총선을 목표로 이 거래량을 살리고 내수와 재정의 위기들을 조금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은 어떠냐면은 이제 어려움은 있지만은 2023년도에는 정부에서 지금의 지지 기반을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펼칠 겁니다.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반면에 적극적인 정부의 행동과 달리 정책들은 완벽한 완화 정책이 안 나오고 과도기적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예상이 되는 건요. 우선은 2023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부동산 측면에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완화, 그 다음에 다주택자 LTV 30%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의 완화, 그 다음에 임대사업의 복원과 법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완화하고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를 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맥락적으로 큰 방향들을 2023년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이 이제 추진이 예상되는 거는 이게 이제 오늘 어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KBS 1TV에서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1월에 해제 조치를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발표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지난 21일 날 발표한 이게 이제 그 경제 정책 2023 경제 정책이죠. 내년의 경제 정책 방향에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 해제를 담는데 그 시기를 1월로 추측했다가 아니라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1월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면은 이제 1월 새해가 밝습니다. 1월 초중순 안에 아마도 주거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는 규제 지역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2023년도는 적극적인 정부의 완화 정책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시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다만 너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정책을 2023년도는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여야 합의가 모든 정책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완화의 정책들이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뢰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종부세에 대해서 정책들을 완화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특히 종부세 1주택자에 한해서는 특별 공제 3억을 추가해 가지고 종부세의 공제 자체를 14억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야 합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9만 3천 명 이상이 세금을 더 냈죠. 결국은 정부에서 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뭐냐면은 여당이 야당에게 동의를 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정책을 내야 되는데 지난 정책 때 지금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나오기 전에는 합의를 안 했어요. 그냥 무대뽀로 간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반대할 거니까 나는 그냥 간다라고 하니까 여당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한 거죠. 설령 이 종부세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1주택자를 위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포지션을 바꿉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 합의가 있다는 거는 정책 완화의 정책의 방향이 반쪽짜리로 2023년도는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4년 4월까지는 의석수가 여당보다 야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가는 전략들을 지금 정부는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